이 집안 다 부셔버릴 거야, 라기야. 정말 잘. 설날 아침 시댁 거실. 제사상 며느리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여기 앉아. 우리 며느리니까. 며느리. 7년 동안 제 호칭이었는데 이제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부엌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녁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각서야. 서명해. 남편이 제 통장과 카드를 빼앗았습니다. 어차피 나갈 곳도 없잖아.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겨울밤 공원 벤치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3번이나 끊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하려다가 하지만 새벽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이제 끝내고 싶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건 7년 전 한 가지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단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내 성을 숨기자. 7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그를 만났습니다. 강태준, 중소제약유통회사의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태준입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차림새나 가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최은서로만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미래제약그룹 회장의 외동딸. 하지만 그 신분이 싫었습니다. 대학 시절 재산 때문에 접근한 남자에게 이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자고. 졸업 후 작은 의료기기 회사 회계팀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으로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최은서로 살았습니다. 태주는 달랐습니다. 제 작은 원룸도 저렴한 옷차림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은서 씨랑 있으면 편해요. 꾸밈없이 좋아요. 저도요, 태준 씨. 6개월간의 연애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으로 사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솔직히 말할 게 있어. 뭔데요? 저는 돈 많은 집 여자는 싫어요. 그런 여자들 봤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허영심 많고 남자를 무시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서 씨는 다르잖아요. 소박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더 좋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그런 사람 싫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자. 내 정체를. 석 달 후 태준이 청혼했습니다. 은서야, 나랑 결혼해 줄래?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평생 너만 사랑할게. 눈물이 났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은서야,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아빠, 전 태준을 믿어요. 그리고 제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아빠가 조용히 도와줄게.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도 적은 조촐한 시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부모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이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데려온 거지 뭐. 친정도 없으니까 시집에서 더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1년 차.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되지. 우리 집안 규칙이야. 특히 제사상은 며느리가 다 준비하는 거고. 네, 어머니. 매일 아침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출근 전 2시간은 시댁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게 명절에 어디가. 여기서 일이나 해. 20명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명절 아침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세배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시누이가 절을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올해도 건강하고. 시아버지가 세뱃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조카들도 차례로 받았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은서는 됐어. 설거지 좀 해. 그릇이 쌓였어. 절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태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준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좀만 참아. 우리 형편도 어렵잖아. 회사도 어머니 아버지가 경영권 다 쥐고 계시고 우리 월급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때였습니다. 처음으로 태준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경제권은 오직 시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혼 3년 차. 명절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세뱃돈 봉투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태준, 시누이, 조카들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제 것만 없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은서야, 괜찮니?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아빠.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랑이었으니까요. 결혼 5년 차. 태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주말에도 골프, 회식, 거래처 미팅.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태준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이 냄새는 뭐예요? 회사 직원이 향수 뿌리다가 묻은 거야. 왜 그래? 의심스러웠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6년 차. 태준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태준 오빠,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볼까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그냥 회사 후배야. 친근하게 대하는 스타일이라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회사 후배랑 이상한 문자를.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지. 애도 못 낳으면서.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태준의 거짓말이 늘었습니다. 주말 골프 약속, 거래처 식사, 갑작스러운 출장.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모든 게 시댁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태준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회사 회식이었어. 왜? 거짓말 같았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지갑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주차장 영수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 7년 차. 올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해와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설날 이틀 전 태준이 말했습니다. 설날에 손님이 올 거야. 누군데요? 회사 후배. 혼자 명절 보내기 외롭다고 해서 어머니가 부르셨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배가 누구예요? 윤지혜. 우리 회사 약사야. 착한 애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핸드폰 문자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와요? 어머니가 부르셨다잖아. 명절에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저도 7년 동안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설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새벽 악몽을 꿨습니다. 제사상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그게 예지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설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오전 8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혜, 태준의 회사 후배.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며느리 왔네. 인사해. 며느리. 그 호칭은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설날에 혼자 있기 외로우니까 오라고 하셔서요. 시어머니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우리 지혜가 혼자 명절 보내면 안 되지. 저는 7년 동안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은서야, 부엌 가서 음식 더 준비해. 지혜가 온다는 거 알았으면 미리 준비하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을 차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아버지 옆자리. 그 옆이 며느리 자리였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지혜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끝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올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올리고 태준이 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며느리 차례였습니다. 지혜가 앞으로 나가 저를 올렸습니다.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들이 상에 올려졌습니다. 지혜가 제 자리에 앉아 제가 만든 전을 집어 먹었습니다. 간이 좀 별로네요. 어머님, 전 간장을 조금 더 넣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지혜는 요리도 잘하네. 우리 은서는 7년 했어도 아직도 이 모양이야.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세배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먼저 나가 절을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님, 어머님. 그래, 우리 지혜 올해도 건강하고 예쁘게 지내렴. 시아버지가 세뱃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서는 됐어. 설거지 좀 해.
그릇이 많이 쌓였어. 절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7년입니다. 7년 동안 명절마다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자리에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설거지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언니. 오빠랑 저 이제 공개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아세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가 다음 주에 이혼 이야기 꺼낼 거래요. 언니도 마음 준비하세요. 지혜는 웃으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혼, 공개, 어머님도 아세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각서야. 오늘 여기 서명해. 지혜가 들어올 거니까. 태준이 제 가방에서 카드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너 나가도 갈 데 없지? 이거 내가 보관할게. 숨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가 가져온 것도 없잖아. 여보, 오늘만은 제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태준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서명하고 나가.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밤 11시,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겨울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가 끊었습니다.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랑인데 아빠한테 이렇게 질 수는 없어. 하지만 새벽 서너 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렸습니다. 은서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이제 끝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시댁에서 오늘 설날에 태준 불륜녀를 데려왔어요. 제자리에 그 여자를 앉히고 저한테는 설거지를 시켰어요. 절도 못 받게 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혼각서를 내밀었어요. 카드랑 통장도 빼앗겼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지금 저 공원 벤치에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그리고 넌 시댁을 무너뜨리고 싶니? 네, 아빠. 그럼 아빠가 처리해 줄게.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할 거야. 고마워요, 아빠. 우리 딸이 7년 동안 당한 만큼 그들도 대가를 치러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면서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미래제약그룹 본사 회장실. 아버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한별 메디칼 관련 자료 다 정리됐나?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한별 메디칼과 우리 계열사의 거래 내역입니다. 연간 거래액 45억,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협력사 리스트는 총 27개 업체입니다. 이 중 12개가 당사와도 거래 중입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모든 거래 중단 공문 발송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협력사들에게도 통보해. 한별 메디칼과 거래 지속하는 업체는 당사 거래도 중단한다고. 회장님, 그렇게 되면 한별 메디칼은 망하겠습니다. 그게 목적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7년 동안 내 딸 덕분에 잘 살았으면 됐어. 이제는 대가를 치를 시간이지. 그리고 은행에도 연락해. 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하고 신규 대출 전면 거부하라고. 네, 회장님. 내 딸을 설날에 공원 벤치로 내쫓았어. 그 대가를 똑똑히 보여줄 거야. 월요일 아침,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시아버지 강희로는 여유롭게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봤습니다. 이번 분기도 실적이 좋아. 우리 회사 계속 성장하고 있어. 비서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사장님 경영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당연하지.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오전 9시 정각. 팩스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사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미래제약그룹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미래제약? 뭔데? 강희로는 여유롭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사와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함을 통보합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비서가 급하게 미래제약 구매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래제약입니까? 저희 한별 메디칼인데요. 방금 받은 공문이. 네, 맞습니다. 거래 중단입니다. 즉시 효력 발생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희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래제약이 우리 매출의 80%인데 바로 그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협력사들이었습니다. 강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미래제약과 거래가 있어서요. 부득이하게 귀사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10년 넘게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미래제약 측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딸깍. 박 이사님, 다음 주 물건 배송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취소입니다. 딸깍. 이 사장님, 계약서에 서명했지 않습니까? 미래제약이랑 거래가 끊기면 저희도 망합니다. 미안합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질 때마다 강희로의 얼굴은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사장님, 주은은행입니다. 네. 대출건 말씀드리려고요. 본사에서 거부 결정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신용도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금 25억, 3일 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3일? 25억을 3일 안에 어떻게 갚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딸깍. 강희로는 책상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오전 11시. 태준이 급하게 사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협력사들이 전부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미래제약에서 갑자기. 미래제약이요? 왜 미래제약이 우리한테 이럽니까? 태준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래제약이 누구 회사입니까? 모르겠어. 대기업인 건 아는데. 태준이 검색을 했습니다. 미래제약그룹 회장 최강수. 사진이 떴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태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7년 전 결혼식.
식장 밖에서 은서와 이야기하던 중년 남자. 아버님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때 그 남자의 얼굴, 그리고 지금 모니터에 비친 미래제약 회장의 얼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7년 전 결혼식 때 봤습니다. 은서랑 같이 있었어요. 강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태준이 더 검색했습니다. 미래제약그룹 최강수 회장, 가족. 기사가 떴습니다. 미래제약 회장 최강수, 외동딸 극비 보호. 이름 한시 사용 추정. 외동딸 최은서. 강희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태준이 더 검색했습니다.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7년 전 미래제약 창립 기념식. 멀리서 찍힌 뒷모습. 은서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은서가 미래제약 회장 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7년 전 우리 회사가 갑자기 미래제약이랑 계약한 건 은서 아버지가 도와준 거였어요. 금융권에서 대출이 쉽게 나온 것도 다 은서 덕분이었어요. 강희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미래제약 회장 딸한테 설거지를 시켰어. 제사상에서 쫓아냈어. 오후 2시 집에서 시어머니 박미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을 당장 갚으래. 나도 알아. 회사가 지금 난리야. 25억을 어떻게 갚아? 우리 집 팔아도 10억밖에 안 되는데. 은서가 미래제약 회장 딸이야. 전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7년 동안 우리가 성공한 게 전부 은서 덕분이었어. 은서 아버지가 뒤에서 다 밀어줬던 거야. 그럼 설날에 우리가 미래제약 회장 딸 자리에 불륜녀를 앉힌 거지. 그래서 지금 복수를 당하는 거야. 박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강희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희로 사장님이십니까?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미래제약 최강수입니다. 강희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7년 동안 제 딸 덕분에 잘 사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제 딸이 7년 동안 당한 모욕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발 설날에 불륜녀를 데려와 제 딸 자리에 앉히고 제 딸한테 설거지를 시켰죠. 그건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 회사는 끝입니다. 거래처도 끊고 은행도 끊었습니다. 3일 후면 파산하실 겁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는 7년 동안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 딸을 제대로 대했으면 됐어요. 제발이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희로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오후 5시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 월급은 나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망하는 거 맞죠? 강희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가정법원 이혼 조정실 앞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선임해 주신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복도 한가운데서 은서야, 제발 어머니 좀 살려줘.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한테 무릎 꿇는 건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미쳤었어. 어머니. 은서야.
일어나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제발 우리 회사 살려줘. 은행에서. 어머니는 결국 그것밖에 안 보이시는군요. 뭐? 제가 미래제약 회장 딸이어서 살려달라는 거죠. 만약 제가 정말 고아였다면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무시하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7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그건 친정도 없는 게 고아 주제에 애도 못 낳으면서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뭘 하셨죠? 제자리에 남편의 불륜녀를 앉히고 저한테는 설거지를 시켰잖아요. 은서야, 이혼각서까지 내밀었죠? 카드랑 통장도 빼앗으시고 저를 공원 벤치로 내쫓으셨잖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안 돼.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제대로 본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초췌하고 수척했습니다. 은서야.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쌍방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청인 최은서 씨는 피신청인 강태준 씨의 불륜 행위와 가정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합의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신청인 측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조정위원이 놀라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 진정하십시오. 은서야, 회사 좀 살려줘. 아버지가, 어머니가. 강태준 씨, 차갑게 불렀습니다. 응. 저한테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은서야, 윤지혜 씨한테나 꿇으세요. 설날에 제자리에 앉혔던 그 사람한테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사람은 회사 망하니까 연락도 안 받아. 그럼 결국 혼자 남았네요. 저처럼.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은서야, 제발. 어머니가 7년 동안 저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정도 없는 게 명절에 어디가. 여기서 일이나 해. 은서야. 며느리가 시부모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되지. 우리 집안 규칙이야. 제발. 은서는 됐어. 설거지 좀 해. 그릇이 쌓였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은서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며느리라고 부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빠, 잘했어, 우리 딸.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7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제 편하게 살아. 네, 아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시댁이 아닌 진짜 제 집으로.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한별 메디칼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회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강일호와 박미숙은 집까지 팔았지만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다른 회사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미래제약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윤지혜는 태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망하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4개월 후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두 제가 청구한 대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줄 재산이 없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모두 빚으로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유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태준이 멀리서 저를 봤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제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미래제약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부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은서야, 준비됐니? 네, 아빠. 이제 준비됐어요. 회사 일은 어때? 어려워요. 하지만 배우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아빠가 봐도 훌륭해. 고마워요, 아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최은서 부사장님, 회장 딸이 아니라 미래제약 부사장 최은서로. 그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래제약그룹 부사장 최은서.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름이었습니다. 최은서.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퇴근길 그 공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7개월 전 차가운 벤치에 앉아 떨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박미숙이었습니다. 은서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어머니가 잘못했어.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제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었으니까요. 저녁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은서야, 행복하니? 네, 아빠. 이제 행복해요.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빠, 7년 동안 참아준 거 후회 안 해요. 왜?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강하게 컸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년 전 태준을 처음 만난 날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밝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저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최은서로 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날 오후 미래제약그룹 본사 부사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수고했어요. 검토하고 회신 드릴게요. 저는 미래제약 부사장으로 복귀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최은서로 미래제약그룹 부사장으로 살았습니다. 오후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 회장실로 갔습니다. 은서야, 들어와. 아빠, 이번 분기 신약 개발 건인데요. 아버지와 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로 살 때는 제 의견조차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은서야,
이번 프로젝트 내가 맡아봐. 네, 아빠. 잘해볼게요. 믿어. 우리 딸 잘할 거야. 퇴근 후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그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제 모습으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1년 3개월 전 그 차가운 겨울밤, 이 벤치에서 떨고 있던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넌 이겨낼 거야. 그리고 다시 너 자신이 될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박미숙이었습니다. 1년 동안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답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설날 그날 끝났으니까요. 문자를 읽었습니다. 은서야, 시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어. 제발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여줘. 삭제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제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저녁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었습니다. 은서야, 요즘 어때? 좋아. 회사 일도 재미있고, 너 정말 달라 보여.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그래, 고마워. 남자친구는? 아직. 당분간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맞아. 그게 중요하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년 동안 이런 시간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일, 평일에는 시부모 수발. 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시간, 제 선택, 제 삶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태준도, 시댁 식구들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삶과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이 그들의 불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행복은 제가 다시 저를 찾은 것에서 왔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최은서, 이 이름을 부르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최은서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딸만이 아닌, 그냥 저, 최은서로 살아가는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계절이 제 것이었습니다.